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 얻은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시청자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 네, 저기요.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떠오른 장자연 리스트. 남은 의혹의 진실은 이경규, 한석규, 블락비, 제효까지 나이 불문, 스타들을 푹 빠지게 만든 그들의 은밀한 사상 안의 정체는 김수현, 군입대 전날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다. 아내를 활짝 웃게 만든 박신양의 은밀한 사생활은 하정우, 무명 시절 유일한 위안을 준 그것은 스타들의 은밀한 사생활, 그 정점을 찍은 스타는 누구?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신년부터 믿을 수 없는 단어가 계속 검색어에 있어요. 바로 장자연 리스트인데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왜 다시 검색어에 오르게 됩니까? 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의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한 8개의 그 사건을 고르는 중에 2009년 배우 고 장자연의 성상납 사건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달 중순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재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 장자연 씨는 2006년에 한 제과 CF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모델 출신 겸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몇 편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영화를 꼽아보자면 그들이 온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코끼리가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또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는데 거기에서 악녀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나와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었어요. 장자연 씨가 신인 배우였잖아요. 사실 신인 배우일 때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죽어서 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9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럼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같은 여배우니까. 네네. 예. 장자연 사건은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친필 편지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요. 당시 S본부에서 장자연이 직접 쓴 편지 유서를 매니저 유 씨에게 입수를 받아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그럼 편지에는 그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네, 편지에는 연예 기획사 대표, 그리고 뭐 언론사, 금융업, 대기업 등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 31명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들에게 총 100여 차례 이상 술 접대와 성 접대를 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학대도 1년 동안 당했다라고 적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의 그런 아픔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감정 결과 장자연 씨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이것이 위조됐다라는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던 중에 편지 속 리스트에 담겼었던 유명인사 10여 명은 혐의 없음으로 이제 풀려났고, 그리고 매니저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옛날 가수나 어땠다더라 하는 풍문이 있었잖아요. 누구와 누가 하룻밤을 보냈다 막 이런 그 구설이 들려서 또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건데, 이 당시에 그 장자연 씨라는 그 샛별이었잖아요.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진 못했지만 연예인들의 부와 명예가 높아지면서 그런 그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의 연예인이 1순위였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 이민호라는 핫스타가 나왔던 시기에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려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고요. 이 당시에 이메일도 참 많이 왔어요. 학부모 혹은 연극영화과를 진망하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님, 혹시 정말 연예인을 해야 하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나요? 내가 꼭 이렇게 잠자리를 해야 TV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 이게
같은 업계 종사자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정말 본인의 꿈과 희망이라면 열심히 해서 이루면 됩니다라는 이렇게 메일을 써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 뉴스가 9시 뉴스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연예 뉴스가 아니었죠. 그래서 9시 뉴스에 매일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지 신문의 일면에 계속 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망 사건 이후로 분당 경찰서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럼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린 그 정말 안타까운 생명이 그냥 아무 뭐 의미 없이 그렇게 가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제조사가 좀 조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실.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의혹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때 리스트에 이제 한 유력 인사가 조사를 받는데 되게 조사를 받으면 뭐 인적사항부터 해서 그때 뭐 했냐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빨리 끝나도 3시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30분 만에 조사가 끝나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이런 조사가 어디냐 30분 만에 그때 당시에 그 좀 약간 의혹이 많은 그 좀 수사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재판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기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 연예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서 연예부에서 기사를 낸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먼저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분명히 어디선가는 제보가 들어간 것인데 이 제보가 연예부가 아니라는 결국은 소리인데 이건 좀 뒤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나 볼만한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그럼요. 예. 뭔가 이제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과 정말 힘없는 한 연예인의 어떤 그런 일인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요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놀이개라고 만들어졌었죠. 예.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인 게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성상납이라는 부분에 맞춰져 가지고 그 얘기만 팠던 거지 실제로 장자연 씨가 당했던 뭐 이런 아픔들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춘 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장자연 리스트, 성추문, 막 성상납 이것만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이게 한 그 주범들은 정말 그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게,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서 밝혀질 건 밝혀져. 왜 장자연 씨 이름만 실명이 만인에게 공개되고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오히려 남겨진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뭐 그렇게 여배우로서 이거 정말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네. 근데 마침 그때는 제가 또 앨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연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일이 나왔을 때 저도 좀 겁이 나는 거죠. 배우를 하려면 혹시 저런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현재 연습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게 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가? 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정말 그런 악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의 정말 소수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제가 봤던 가장 황당했었던 경우는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 여배우의 개인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이 소속사 대표가 지켜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모르냐?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이게 문제 제기를 못하는 나한테 거. 이 사람이 혹시나 일을 주지 못할까 봐 나를 말고 다른 친구한테 일을 줄까 봐 그냥 그걸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이 소속사 대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아주 뒤늦게 깨달아서 그럼 내가 이렇게 단 거 다 비밀로 해줘라고 해서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배우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기자님도 아셨으면은 그 당시에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경우 같은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쓴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내가 이거 기사를 써서 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배우가 정말 원치 않았어요. 여배우 측근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여배우가 나는 그러면 이 기사가 나가면 평생 몰래카메라라는 그 단어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원치 않는다. 난 조용히 해결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 배우들도 있어요. 이게 여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신인 배우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운 적이 있었는데 자기 주변에 예쁜 신인 여배우들이 있잖아요. 나랑 같이 연기 준비를 했었던. 근데 이런 술자리가 있으면 너 예쁜 애들 많이 알잖아. 네 친구 좀 불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내 친구들을 팔아서 내가 데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도 첫째 겁이 나고 두 번째는 이 술자리에 갔는데 너 왜 혼자 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여배우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기보다는 남자 배우들도 다른 형태의 무엇의 압박을 당시에는 받았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걸그룹을 준비하다가 저희 그 연습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좀 약간 성추행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약간 그런 쪽으로는 성 쪽으로는 되게 예민한 거예요. 어린 나이여서. 그러다가 이제 또 걸그룹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가 되게 큰 회사였어요. 큰 회사에서 너를 걸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대신 우리 이제 대표님과 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언제, 몇 시에 여기로 와라라고 문자 보낼 테니까 글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왔는데 저녁 9시에 술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아니 그때는 이제 20살 이제 20살 초반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민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딱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술집인데 제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낮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욕보이냐. 야, 너 말고도 할 애들 많으니까 너 이쪽 바닥에 발들 생각을 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상처를 받고 있다가 이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그런 일로 많이 그래서 지금 잘렸다고 유명했던 하더라고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런 가해를 하는 사람이 정말 나빠요. 그렇지만 아까 유소영 씨처럼 단호하게 잘라야 하고 그 다른 세상에 대한 물론 호기심과 또 다른 사람의 그 인맥을 넓히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본인의 실력을 갖추고 그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최원칙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출발이 되지. 그 예를 들어 그거예요. 내 옆에 너무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예인의 인기는 매니저나 제작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스스로 나 자신을 꾸미고 내가 일단은 정신이 건강한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지 일단은 그게 대중들에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무쪼록 의혹이 있다면 모두 풀리고 진실이 확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잡았다. 일단 많은 분들이 신년이라고 결심 세우신 게 많을 거예요. 다이어트, 금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요즘은 또 욜로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만큼 새해를 맞아서 힐링을 위한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풍문쇼가 준비해봤습니다. 힐링에는 뭐가 좋을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 야, 잘한다. 역시 SM 출신. 아이돌 출신 그 MC지 않습니까? 이걸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생활을 영위하면서 힐링 라이프를 즐기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풍문 스타의 은밀한 사생활입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스타들이 즐기는 그 은밀한 사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적막함 속에 세월을 낳고 그리고 고독한 이면 속에 달콤한 손맛을 낚는 그렇죠. 낚시입니다. 낚시야. 아니 다른 것도 다 많은데 굳이 낚시를 선택한 거는 뭐 물하고 관계가 있으신가요? 제가 좀 물을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 선수 제가 출신인데. 아니 어릴 때 어릴 때 수영을 해서요. 네, 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깨가 딱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예, 뭐가 빙고 똑똑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물 하면 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영이 취미인 연예인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선택했어요. 낚시로 같은 뿌리니까. 아무튼 낚시는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뭐 아버님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했는데 예. 네. 어떤가요? 최근에 이분들을 빼놓고 낚시를 논할 수 없는 스타들이 계세요. 맞아요. 채널 A에 아주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카메라 밖에서 낚시를 정말 즐겼던 분들이 이제 너무 당당하게 출연료를 받으며 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하며 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순간 시청률이 무려 5%에 달했어요. 지상파 합쳐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경규 씨가 평상시에 낚시를 좋아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경규 씨가 사실 녹화 시간이 길면 버럭 이렇게 하시는 걸로 방송가에서 유명하신 이거. 분이잖아요. 멘트 하고 있으면 그만해. 시계 봐. 이거. 빨리 부르지 마라, 일찍 부르지 마라, 시간 내에 빨리 끝내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거. 이것도 있습니다. 예. 입 닫아라. 이것도 있어요. 이거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거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넘어가. 이거 수신호들을 최초로 방송에서 사실 이것도 이경규 선배가 만드신 거예요. 털어라. 야, 방송가 수신호를 다 만들었네요. 놀지 말고 털어라. 여러 가지 수신호들 후배들이 이해해야 됐습니다. 네, 근데 예, 이렇게 예.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촬영장, 도시어부 촬영장에서만큼은 이런 수식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작진보다 더 현장을 그리고 촬영장을 즐기는 좋아하니까. 네,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작진보다 먼저 현장에 가봐요. 그리고 그 현장을 먼저 쫙 돌아보고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면서 PD에게 직접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이경규 씨가 한 번은 저희 도시어부 촬영하면서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안 힘들어? 낚시하지, 돈 주지, 뭐가 안 힘들어? 너무 좋지. 돈 주잖아, 낚시하고 다 안 되나? 아주 좋아합니다. 뉘앙스가 딱 이경규 선배가 한 말투 맞네요. 예. 네, 일단 낚시를 하는 그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하고 SNS에 사진과 글을 많이 쓰기도 하는 편인데 딸 예림 양이 한 번은 그 자신의 SNS에 아빠와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어요. 이경규 씨가 예림 양에게 자신이 잡은 이제 물고기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림 양이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또 가다니.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근데 이 한마디만 보면 이경규 씨가 얼마나 낚시터를 자주 가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경규 씨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입지레라고 해서 낚시 모임의 이제 창단 멤버이자 본인이 초대 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이제 회장이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임 멤버들 중에 또 낚시 좋아하는 이계인 씨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경규 씨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니까 붕어 한 50마리 잡아다가 욕조에다 풀어줄 테니까 그 안에서 목욕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대단하네요. 또 이경규 씨의 집에는 낚시 장비만 따로 보관을 할 수 있는 낚시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낚시를 떠나면 3박 4일은 기본이고요. 한 번은 매니저를 데리고 6개월 동안 낚시만 하러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함께 다닌 매니저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매니저 진짜 매운탕이라고 하면 합을 떼겠네요. 아니, 어떤 일이든 근데 자주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길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경규 씨는 이제 좋아하시고 자주 하시니까 실력도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경규 씨의 오랜 낚시 수발을 들었던 윤영빈 씨에게 물어봅니다. 아, 윤영빈 씨가 많이 따라갔어요. 예, 거의 뭐 몽점 1호거든요. 몽점 1호. 2호죠, 2호. 2호. 예. 이윤석 씨. 1호는 저기 이윤석 씨, 저기 윤영빈 씨 이렇게 갑니다. 아. 물어봤는데 한 번은 충주호로 갔대요. 둘이 앉아서 24시간을 거기서 싹 낚시를 합니다. 몇 마리 잡았대요? 몇 마리?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라면만 3번 끓이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경규 씨가 너무 화가 나서 경빈아, 차 돌려라. 다시 낚시하자. 다시 낚시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빈에게 그럼 이경규 씨는 얼마나 낚시를 하냐 실력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실력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다라고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예. 도시어부에 사실 이경규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 이덕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에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덕화 씨의 그 올해 또 술 친구에게 또 정보를 또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갈 정도로 거의 낚싯대에 삽니다. 대박. 대단하시다. 집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M본부에서 토요일 토요일 즐거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진행자를 모아서 특집을 했대요. 이덕화 씨만 안 나옵니다. 토요일에 메인 MC인데. 무인도에 들어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필요 없다고 이런 거. 대단합니다. 예. 근데 뭔가를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덕화 씨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건가요? 이덕화 씨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선거를 해서 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잖아요. 이때도 뭐 무인도로 갑니다. 낚시를 해요. 낚시하면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해요. 물고기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면서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마이크로닷 이 친구가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린데다가 사실 또 딘딘이랑 제가 이 래퍼들이 자꾸 예능에 나오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우리 다 해먹죠. 우리가. 아니,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정말 정말 잘해요. 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이덕화 선생님이나 또 이경규 형님이랑 이게 또 이게 합이 잘 맞나요? 네. 정말 잘 맞아요. 이경규 씨가 그 사람을 알아보는 탁월한 눈이 있잖아요. 강호동 씨 알아봤었죠. 이윤석 씨 계속 평생 따라올 거 알고 키우고 있죠. 굉장히 그런 보는 눈이 다른데 역시나 이경규 씨의 선택을 받은 그 마이크로닷은요. 이경규 씨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S본부에서 하는 그 정글로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마이크로닷 씨가 낚시를 너무 잘한 거예요. 아 저거다라고 하면서 도시어부 PD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낚시 천재가 있어. 낚시에 미친 아이가 있어라고 얘기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사실 마이크로닷 씨가 이렇게 낚시를 잘 하게 된 거는 그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원래 어린 시절에 뉴질랜드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낚시를 통해서 잡은 것들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생활이었는데 그래서 9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시작해서 지금 18년 차 강태공이 된 거죠. 야, 그렇구나. 근데 원래 힘든 시절에 시작했으면 지금은 진짜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그 실생활에 취미가 됐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이 시작은 굉장히 힘든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니 낚시의 매력에 이분이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어부 제작진이랑 미팅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낚시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실력도 너무너무 뛰어나서 사실 이덕화 씨, 이경규 씨랑 나이 차이가 거의 40년 가까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내로서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낚시에 빠진 도시어부 3인방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또 있다고 해요. 누구시죠? 예, 이분은 연예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직업은 낚시꾼인 것 같아요. 낚시를 너무 잘하죠? 네, 배우 이태곤 씨. 이태곤 씨. 얼마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서 이제 이덕화, 이경규 씨가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날라리 낚시꾼이다. 맞아요. 이제 디스를 했어요. 근데 뭐 장난 섞인 디스를 했는데 이거를 도전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어부 팀에서 이태곤 씨를 섭외해서 같이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이태곤 씨는 진짜로
시간만 나면은 낚시 다니는 분 아니세요? 연예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태곤 씨가 도시어부 했던 말이 입증이 되긴 했어요. 도시어부들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분들보다 한 수 위인 걸 입증을 했죠. 그래요? 정말 잘했죠. 진짜 아까 얘기하신 한손 낚시 아주 멋있는 폼으로. 근데 등치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이 포즈가. 이경규 씨 맨날 비틀대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이 또 40cm 넘는 참돔. 다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분들이 다들 입을 떡 벌리면서 너무 부러워했죠. 이걸로 그냥 모든 게 그냥 올킬되면서 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수분들이 또 장비를 엄청 신경 쓰실 것 같은데 낚시 좋아하시면 또 낚싯대를 엄청 좋은 거 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비싸지 않나요? 요거 역시 또 이제 이태곤 씨 단골 낚시용품점 아저씨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쓰냐. 이태곤 씨 낚시용품은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또 이태곤 씨가 유명한 게 또 칼이 유명해요. 회를 정말 잘 떠요. 거의 뭐 일식 주방장 수준인데 맞아. 이 칼에도 역시 자기의 이름이 써 있을 정도로 아, 이 칼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왜 이태곤 씨는 연예계를 은퇴를 하면 나중에 횟집을 차릴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낚시에 대한 사랑, 생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직접 잡은 물고기를 다 손질을 또 하고 그걸 진공 포장을 해요. 집에서 진공 포장해서 진짜요? 그 생선 전용 냉장고가 있는데 층별로 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그 낚시 도구들은 마치 박물관에 칼자루 전시한 것처럼 자기 벽면 한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진열을 해놔요. 대박이네. 언뜻 보면 박물관 같은 느낌.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작품 활동에도 낚시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낚시꾼답게 드라마를 시작할 때 이 시청률을 낚시로 점쳐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호구에서 하늘이 시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태곤 씨가 낚시를 간 거예요. 이때 잡았던 물고기 수가 무려 45마리. 우와. 근데 이 모두 잡은 물고기를 다 방생을 해줬거든요. 이야. 근데 이때 그 자체 최고 시청률이 나왔었던 것이 44.5%였어요. 이때부터 약간 징크스 같은 게 된 거죠. 이태곤 씨가 이때부터 낚시터를 이제 가면서 새 작품이 있으면 시청률을 낚시로 점쳐보곤 한대요. 근데 도시어부에서도 한 4-5마리 잡았는데 5%까지 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름 돋네요.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많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행이네요. 신기하네. 잡았으면은 그냥 가져가면 되지. 그 넣어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낚시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없다. 왜 잡어? 근데 그게 걔는 아픈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잡는 그 손맛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꼭 그거를 포획해 가져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에서 방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태곤 씨처럼 이제 뭔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사실 이제 또 정성을 다해서 아까지만 또 돌려주는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뭐 자신의 그런 열정이나 염원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끼 물고기들은 이제 뭐 일반적인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이분들과는 또 다르게 정말로 완전히 은밀하게 사생활에서만 낚시를 즐기는 분이 있다면서요.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예요. 바로 한석규 씨입니다. 한석규 씨. 이분은 설마 했어요. 이분은 사실 이분의 작품을 보려면 드라마나 영화는 1년에 한 편? 그렇죠. 네, 굉장히 조금 자주 보기는 쉽지 않아요, 예전만큼. 그러나 이분이 1년 반 동안 거의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러 가려면 충주호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낚시 애호가예요. 네. 이제 그 한석규 씨 같은 경우는 또 낚시 형님에게 또 물어봤는데 충주호뿐만 아니라 예당지에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일주일 이상 자대에 앉아서 계속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목격담들이 있는데 한석규 씨 같은 경우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낚시하면 아무도 몰아볼 줄 알죠. 여름엔 다 알아봅니다. 그 특유의 입하고 턱 때문에 다 알아봐서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아주 사인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요. 사실 1년에 절반 정도나 이렇게 머문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집비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자주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석규 씨가 이렇게까지 낚시에 빠지게 된 건 왜 그럴까요? 한석규 씨가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화를 낼 때 정말 폭발하듯이 내요. 이유가 자신 딴에는 티를 안 내고 있다가 참다가 이게 터지니까 팡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근데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 이만큼 쌓인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좀 무서워하고 무섭죠. 이런 사실을 예. 나중에서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감정을 또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서 낚시를 하면서 잡념을 좀 떨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시작이었고요. 쓸데없는 걱정도 좀 떨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낚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은밀하게 낚시를 즐긴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주 은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몰고 가시는 분위기가 좋을까요? 한석규 씨가 어느 날 연휴 때와 같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네. 그런데 비가 막 오더랍니다. 네. 근데 비가 오면 사람들은 다 비를 피해서 낚싯대를 접든지 어디론가 뭐 잠시 몸을 피하겠죠. 그런데 한석규 씨는 그 내려오는 비를 다 맞으면서 끝까지 홀로 이렇게 낚싯대를 잡고 낚시를 한 건데 거기가 으슥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그 젖은 옷들을 하나 둘씩 결국은 어디까지요? 알몸으로 낚시를 하나도 아니고요? 이게 팩트예요? 뭐예요? 팩트예요. 아니 근데 어디까지? 이야. 네,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일단. 네, 상상하지 여기까지. 마시고. 상상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낚시를 알몸으로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소감에 대해서는 겸손해지기도 하고 쓸쓸한 감정이 느끼기도 하더라. 한석규 씨는 이 쓸쓸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봤다면 네네. 그 한석규 씨가 이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얘기하셨죠? 아니, 한석규 씨하고 그렇게 매칭이 되는 그 상황은 아니라서. 예. 아니 근데 저는 듣기로는 한석규 씨가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이고 아빠라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 나가 있으면 가족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한석규 씨는 1998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이납 2녀를 뒀어요. 전국의 대표 다둥이 아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면 이제 가족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동화책도 읽어주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 낚시 역시 아이들과 함께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이제 유학을 보낸 상황이거든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석규 씨 요즘 다른 여자와 낚시를 다니고 해요. 다른 여자? 예? 특종 아닌가요? 아이고 낚시 아닌가 이거. 단독? 죄송합니다. 단독. 그 여성의 정체는 바로 어머니예요. 예. 어머니와 캠핑 낚시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머니랑 같이 다닌다는 게. 근데 한석규 씨는 이제 배우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동안 어머니와 아마 시간을 많이 못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을 어머니와 같이 낚시를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오히려 궁금한 게 어머니랑만 그럼 다니는 건지. 왜냐면 경경님께서는 주변 낚시 동료가 있으신데 혹시나 그러면은 우리 저기 한석규 선배님은 그 낚시 동료가 혹시 없으신가 하고. 네, 역시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배우 김래원 씨예요. 네, 사실 이분도 프로 낚시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터뷰를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한석규 선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현장에서 굉장히 자신이 좀 어렵고 무서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낚시터에서만큼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형!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사이라고 해요. 김래원 씨도 굉장히 낚시를 잘하는데 김래원 씨뿐만 아니라 김래원 씨의 아버지도 굉장히 실력파 낚시꾼이라고 합니다.
월간 낚시 표지 모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석규 씨와 김래원 씨는 서로 낚시를 좋아한다라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낚시를 같이 다니고 있대요. 둘이 영화를 같이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케미가 정말 좋았거든요. 낚시의 공통점이 도움이 됐겠네요. 네. 그 영화를 찍기 전에 낚시터에서 먼저 만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는 대선배님인데 이 낚시를 하면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낚시를 낚으면서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영화에 캐스팅이 먼저 된 거예요, 한석규 씨가. 근데 나중에 김래원 씨 가서 보니까 형 이러다가 현장에서는 선배님이라고 불렀어. 뭐 이런 거네요. 진짜는 진짜가 알아보는 법. 처음 했어. 그러니까 비와의 성대모사였어. 성대모사 맞나요? 저거보다 낫죠? 나았어. 훨씬 나. 너무 저거보다 하는 거 아니야? 후배 맞죠? 아유, 훨씬 후배죠. 훨씬 후배 거를 너무 오장한 씨 따라하시네요. 아닌가요? 잘한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이 좋아하는 분야 같잖아요. 같이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이 두 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두 사람 한 4년 전, 5년 전부터 같이 함께 했는데 네. 한 달에 한 반 정도, 2주 정도 이상은 같이 이제 낚시를 합니다. 1년이면 160일이에요. 160일 이상을 낚시하고 같이 자요.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거의 두 집 살림한다고 보니까. 이태곤 씨도 그러고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회를 잘 뜨잖아요. 그 바다 위에서 회 탁 찍어서 초코치작 착 진짜 홀라고. 한석규 씨나 김래원 씨도 오랫동안 낚시를 하고 배를 탔으면 회를 잘 뛸 텐데 어떻게 실력이 좀 어떻습니까? 네, 한석규 씨의 회 뜨는 실력 우리 정말 고수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영화 프리즌 때 들통이 났습니다. 아, 맞아. 예. 맞아, 방어. 네, 영화 속에서 한석규 씨가 직접 이만한 방어 회를 뜨는 장면이 있었어요. 팍팍팍 그래서 굉장히 터프하게 회를 뜨는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김래원 씨랑 한석규 씨가 같이 낚시를 가면 김래원 씨가 주로 회를 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도 한석규 씨가 이거 진짜로 떠야 되냐고 이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프로지 않습니까? 방어회를 확 친 거죠. 이러고 나서 김래원 씨를 보고 막 이렇게 나 진짜 너무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김래원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선배지만 귀여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저는 낚시의 그 매력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좀 낚시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정말로 연령대가 확 낮아진 게요. 아이돌 멤버들도 낚시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CN블루의 종현 씨는 2016년에 컴백을 하는데 음악 프로그램 대신에 낚시 TV로 먼저 컴백을 합니다. 굉장하죠. 낚시 사랑이 대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또 블락비 멤버 제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돌 최초로 낚시 잡지 모델, 표지 모델로 또 보여줍니다. 여기 나와 있네. 네. 팬들이 깜짝 놀랐죠. 낚시꾼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그래요? 네. 사실 제효 씨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돌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원탑이에요. 낚시를 제일 잘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은밀하게 낚시를 즐겨온 대표 아이돌이거든요. 제가 직접 이번 풍문쇼를 위해서 제효 씨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아이템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많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었어요. 근데 일단 아까 보신 저 사진, 이 해당 낚시 잡지 표지 모델을 하는 게 본인의 평생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이가 들어와서 처음에 믿기지도 않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표지 사진에 대한 이 이야기도 해줬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찍은 사진이래요, 이게.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당시에 배가 못 들 상황까지 됐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대어를 낚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돌인데 꿈이 낚시 표지 모델 이게 되게 재밌네요. 음악 무대 말고. 네. 하늘 씨 있죠? DJ 듀오. 네. 엄청나죠, 그래도. 엄청나요. 엄청나요. 정말 낚시 사랑은 최고예요, 최고. 맞아요. 예. 개그맨 그 강성범 씨도 낚시 강성범 매니아인데 씨. 알래스카에 갑니다. 거기서 그 참치를 잡으려고 해요. 대박. 그리고 이제 그 홍석천 씨랑 비슷한 염경환 씨도 염경환 씨는요. 세계 낚시를 중계합니다. 낚시 대회도 나가죠. 낚시 대회를 중계해요. 뭐야 이렇게 그냥 많아. 낚시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 가가지고 프로 낚시 대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엄청 번대요. 맞아요. 정말 그걸로 나갈까도 생각했을 정도로 연경환 씨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조사들이 정말 많아요, 연예계에. 예. 이거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온대요. 저는 사실 낚시에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또 에피소드가 있네. 네,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아하니까 여자 낚시? 다녀오라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여자 낚시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야. 그리고 약간 낚시터에는 물론 남자친구 말은 그래요. 낚시터는 약간 통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끝나고 연락을 하겠다 해서 그냥 기다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클럽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걸려가지고 좀 약간 낚시에는 좀 안 좋은 추억이 있고 그냥 취미는 그냥 유소영 바라보기 약간 그런 거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용히 사색하며 즐기는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역동적인 사생활을 즐기는 스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은밀한 시간에 땀을 쫙쫙 빼며 보내는 네, 운동에 열중하는 스타들이 야, 땀을 쫙 빼. 사실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요? 정말로? 아니요. 솔직하게. 아니 근데 진짜 운동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이제 부산시 대표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네, 그래서 운동을 했었어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운동을 옛날에 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송중기 씨도 옛날에 스케이트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괜히 이제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고 좀 더 친근감이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운동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야, 이건 딱 맞는 주제였네요. 예. 여기서 한번 보여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 여기 한번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 서바이벌 붙으셨어요.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수 출신이.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지난해 10월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미남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인데요.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연기력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너무너무 우러른 연기력을 보여주고 이제 입대를 한 스타잖아요. 아마도 김수현 씨의 내구절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것일 것 같아요. 알아요. 네. 너무 다들 아시죠? 네. 대회 볼링. 네, 바로 볼링인데요. 네, 김수현 씨의 머릿속을 지금 아마 다 채우고 있는 것은 볼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수현 씨가 다른 건 몰라도 뭐 맛집도 모르고 클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다 깨고 있다고 해요. 바로 서울 시내에 있는 볼링장 위치인데요. 한번 볼링을 치기 시작하면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은 치더라라는 게 측근들의 증언입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그맨 최초 프로 볼링 선수 김용석 씨라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맨날 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현이 걔는 볼링에 미친 아이예요. 왜냐하면 4-5시간이 아니라 저녁 6시에 볼링을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저녁에 또 볼링을 또 6시에 나와서 또 6시까지 칩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5번을 합니다. 스케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볼링 사랑이 대단한 친구예요. 죄송한데 어느 볼링장입니까? 용산에 있는 볼링장입니다. 그리고 입대 전날에도 저기 리얼 그 감독이었던 사촌 형과도 같이 볼링을 치는 장면이 목격되고 그 정도로 볼링 매니아예요. 네, 저도 한 말씀 보태기를 하자면요. 김수현 씨의 이 볼링 사랑은 해외에 가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 아는 지인이 김수현 씨랑 해외에서 CF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뭐 호텔에는 어떤 음료수를 놔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김수현 씨는 아주 특이하게 이때만 해도 김수현 씨가 볼링에 이렇게 미쳤는지 아무도 몰랐을 때였거든요.
김수현 씨가 요구한 게 볼링장을 가게 해달라가 그 조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CF 일정 중에 볼링장을 급히 섭외했고요. 이게 보니까 한참 주가가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 통째로 빌려. 그래서 볼링장을 통째로. 우와. 대단하네요. 김수현 씨의 볼링 사랑에 대해서 들으니까 예전에 그 프로볼러 선발전이 생각나는데 네. 그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2016년 10월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프로볼러 선발전에 나갔었죠. 김수현 씨 외에도 FT 아일랜드 이홍기 씨도 함께 출전을 했었고 여성분들에서는 이제 채연 씨가 출전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1차는 합격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럼 프로볼러를 땄나요? 1차는 아주 완벽하게 통과했고요. 정말 좋은 성적으로. 네. 2차는 이제 20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192점 나와. 아하. 컨디션이 조금 별로였대요. 야. 그리고 이제 간발의 차인데.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딱 1년입니다. 1년 만에 이 정도라면 대단한 실력가예요. 네. 프로볼러가 되게 어려운 게 1차 시험을 하면 평균이 15게임을 쳐서 19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평균 에버리지가. 근데 2차 시험은 30게임을 쳐서 평균이 20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에 근접을 했으니까. 야, 대단하구나. 네. 그러면 혹시 김수현 씨가 사실은 수많은 운동을 제쳐두고 어떻게 하다가 볼링에 빠지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해요. 사실 김수현 씨는 볼링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즐기고 좋아하는 운동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땀 흘리는 거를 좋아해서 배드민턴도 잘 치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한대요. 심지어 자전거는 뭐 한쪽 페달만 밟고 이렇게 매달려서 뭐 가는 그런 요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열성을 갖고 자전거도 탔는데 볼링에 유독 빠져든 이유는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링은 일단 집중력을 가지고 저 핀과 나와의 싸움,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촬영장에서도 사실 연기를 할 때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고 집중력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볼링을 하면서 그런 집중력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김수현 씨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볼링 장비, 공 하나가 이제 한 30에서 40만 원짜리가 고가인데 그걸 한 2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가방도 고가고요. 하여튼간 볼링 장비는 뭐 거의 뭐 최고급으로 갖고 있고 그 김수현 씨가 이제 볼링 때 리액션이 대단합니다. 떠나갈 듯하다고 그래요. 평소에도 리액션이 진짜 세요. 그래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연기할 때보다 한 2배 정도 업되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스트라이크를 치면은 특유의 그게 있대요. 이렇게 쭈아! 쭈아! 그리고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세상 나라 잃은 표정으로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가끔씩 5,000원씩 내기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날에 중국에서 몇 억씩 벌고 왔는데도 5,000원 이런 거 가지고 막 치면서 다음 경기엔 눈이 바뀌면서 막 승부욕에 대단한 불을 태운다. 운동은 승부욕인가 봐요. 맞아요. 잘 들어가요. 자, 틈만 나면은 공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스타들이 있다고요. 현재 활동하는 배우들 중에서 이분만큼 신비주의를 고수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배용준 씨인데요. 윤사마. 일단 사생활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작품 활동 같은 경우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드디어 공식 석상에 자리를 합니다. 작품 활동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 그런 제작 발표회 현장인가요? 카메라 앞이 아니었습니다. 뭐 카메라가 있긴 했지만요. 정말 의외의 곳이었는데 그곳은 바로 골프장이었습니다. 골프장. 배용준 씨가 골프채를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골프채를 잡고 있는 선수분 바로 옆에 계속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인데요. 예? 선수 옆에? 네. 이게 누구예요? 캐디로? 캐디. 진짜? 캐디로? 네. 배용준이 캐디. 지금 저 청록색 모자를 쓰신 분이 배용준 씨예요. 말도 안 되는. 야, 캐디를 하고 있어?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개막을 앞두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열린 대회였는데 파3 콘테스트였어요. 근데 이 현장에서 배용준 씨가 배상문 선수의 깜짝 일일 캐디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관심을 타게 됐고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윤사마 배용준 씨가 작품은 하지 않고 사무실 활동, 이제 대표로서 활동이 아니라 캐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세간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이야. 아니, 저 선수는 누구예요? 제가 간단하게 배상문 선수 어떤 선수인지 알려드리자면 2004년에 KPGA 2패에서 골프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14년도에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최경주, 양영훈 선수 뒤를 잇는 차세대 골프 스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배용준 씨 같은 대스타가 캐디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니까 이게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배상문 선수의 부탁으로 기꺼이 내가 나가겠다, 형이 나가겠어라고 해서 나간 거죠. 근데 두 사람은 2년 전쯤에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친분을 쌓았다고 해요. 14살이라는 나이 차가 있음에도 취미와 이제 특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일 캐디 한 것만으로 배용준 씨의 어떤 사생활을 골프랑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약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지 보세요. 일단은 배용준 씨는 기승전 골프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굉장히 골프 많이 한대요. 박수진 씨와 결혼을 했을 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외가 아닌 국내 남해로 갔어요. 근데 남해 이 신부인 박수진 씨와 단둘이 간 게 아니라 지인까지 포함해서 20여 명이 함께 간 거죠.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길래? 라고 알아봤더니 이곳이 바로 골프 리조트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도 그랬고 결혼 2주년 때도 골프 리조트를 찾습니다. 이 리조트는 전 세계 골프 여행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골프장 사이트에서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코스에서도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선정한 100대 코스 중 톱 10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남해에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프라이빗한 휴가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사실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요. 배용준 씨 부부가 머물었던 그 1,000만 원짜리 숙소가 대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대체 뭐 때문에 이 가격이 1,000만 원일까 하고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 만약에 20명 정도가 아마 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용준 씨 뭐 소속사 관계자들과 뭐 그 가족들이 갔다고 했는데 그 가격에 골프까지 다 포함하면은 1,000만 원은 솔직히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 빌리면 그 안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용준 씨는 대체 어떻게 여기서 즐기느냐 했더니 정말 골프만 열심히 친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50만 원이네요. 한 사람 앞에 50만 원이네요. 저도 계산하고 있어요. 저도 계산했어요. 아, 이것입니다. 그 남해 그 골프장 코스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치실 정도면은 뭐 실력이 굉장하시지 않을까. 거기 가자는 제의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빠가 다녀오셨는데 어렵다고. 코스예요. 아니, 내가 간 건 아니고요. 부잣집 와. 아빠가. 네, 아빠 집안이 좋아. 전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골프를 치면 골프 실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좀 치신다는 분들의 이제 평균 타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조사한 게 평균 한 96.5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잘 친다고 들을 수 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타수가 조금 잘 치는 거잖아요. 배용준 씨 같은 경우는 80타. 잘 치시네. 진짜 잘 치시네. 그러니까 이거면 정말 잘 치는 거죠. 평균 이상이 아니라 정말 프로에 가까운 준프로급이라고 볼 수 있죠. 저 아는 분이 그 배용준 씨랑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또 연예부 기자니까 이렇게 슬 흘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어떻게 뭐 좀 잘 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용준 씨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굉장히 모습까지 감같아 보이는 이런 느낌인데 골프 칠 때 굉장히 승부욕이 있고 성격도 좀 내가 이번에 지면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좀 치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네. 그래서 같이 치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가끔 좀 무서울 때가 있다. 내가 이번에 만약에 이기면 다음 주에 또 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용준 씨뿐만 아니라 이제 부창부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준 씨 골프 실력 대단합니다. 실력이 상당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의 측근에게 정말 어렵게 들은 얘기인데 네. 이 두 분이 이제 골프 치면서 내기를 살짝 한대요. 네. 어떤 내기냐 뭐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에게 저기다 공 넣으면 자, 뽀뽀해 줄래? 뭐 이런 얘기들. 야. 박수진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 공 넣으면은 여보 오빠 나 소원 들어줘 뭐 이런 식의 내기를 가끔씩 하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오빠 난 백 사줘 뭐 이런 거. 뽀뽀 필요 없고 백 사줘.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백. 아니, 이거 좋은데요? 중독됐어. 집 얘기를 해주니까 속이 시원한데요? 그리고 이제 배용준 씨, 박수준 씨 그 신혼집 231평 아닙니까? 대저택. 거기 안에도 골프 연습장이 있다는 풍문이 지금 돌 정도로 골프 사랑이 대단해요. 예. 저는 저렇게 푹 빠진 게 없어요, 솔직히. 그게 그나마 연기더라고요. 네. 연기를 치고. 저도 음악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좀 부러워요. 네. 저는 하나 언니처럼 저도 취미가 이렇게 뭐가 푹 빠진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 취미를 같이 즐기는 맞아. 저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여자분 근데 대신 남자친구가 푹 빠진 취미가 있을 때 그 취미보다 제가 2순위면 안 돼요. 그건 맞아. 네. 대신 그치. 취미는 같이 해. 네, 이렇게. 그치, 맞아. 얘기만 들어도 갑갑하네요. 왜요? 왜냐면 이게 싫어하는 취미가 건가? 같은 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나는 취미로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데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참 그래야 진짜 사랑이죠. 아, 그럼요. 되게 상처받았어, 지금. 왜요? 남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케바케인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재밌는 게 있고 약간 남자끼리 하고 싶은 게 있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 영향이 조금 있었던 거가 있는데 그 편의점을 털어라라고 이제 TVN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취미가 실제로 편의점 들어가서 조합하는 거. 편의점 음식들 조합하는 거. 믹스해서 먹는 거. 예를 들면 뭐 볶음밥 할 때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만두 속 있잖아요. 냉동 만두 속. 요거 넣어서 볶으면 바로 고기 볶음밥 돼요. 진짜? 그럼요. 예를 들면 뭐 햄버거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집에 남은 과자 부스러기 조금 모아가지고 거기다 뿌려서 먹어요. 그럼 굉장히 크리스피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나 감자칩 같은 거 단짠 그럼 간식은 주식보다 맛있으니까. 이런 거 좀 좋아했었죠. 민상이야. 아니 그거 어느 때보다 막 환희에 들떠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진짜 좋아하는 취미 많네요. 근데 그걸 만든 걸 다 먹죠? 전 다 먹죠, 진짜. 절대 남기지 않죠. 저는 한복을 만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저희 애기 돌 한복도 제가 만들었고, 네, 조각보도 하고 규방공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쫓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성격하고 안 맞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수 장인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한테 직접 가가지고 배우고. 이야. 바느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로 뭐 이렇게 찌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참 구름이 그린 달빛 그거 할 때 그 여자 주인공이 한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라색. 그걸로 보고 그대로 제가 이제 천을 떠다가 만들었어요. 똑같이. 이제 밝히세요. 네. 가장 특이한 취미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요? 박수홍 씨 취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가장 특이한 취미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요? 박수홍 씨 취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인스타에서 여자 보는 게. 인스타에서 여자 보는 게. 확대해서. 우리 시원하신 분들만. 저도 봤어요. 여전히 들으시던데요. 20개에서 30개 정도. 되게 많은 거를. 거의 뭐 무작위로 누르시는 거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 예.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요. 둘러보게. 몰랐어. 나는 그거를 이제 그게 흔적이 남는지 몰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그럼 몰라서 그랬다고. 그게 그분들이 그분들이 나. 너무 부끄러워. 제가 소개할 이분은 말이죠. 정말 그 은밀한 사생활을 지kin 스타 중에 정말 최고봉, 끝판 왕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은 연예계의 맥가이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격증이 말이죠. 자격증이? 연예인 중에 제일 많아요, 이분이. 대단합니다.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산 속에서? 네. 나무를? 자, 맞춰보시죠. 최민수 씨? 최민수요? 산속에 들어갔던 분은 최민수 씨. 유명하시죠. 예. 최민수 씨보다 아닌가요? 더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최민용 씨입니다. 최민까지 맞았네요. 최민용 씨입니다. 예. 최민용 씨가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되게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산속에서 생활했다는 말은 얼핏 듣긴 했는데 왜 산속에 가신 건지. M본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정말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산속에 2년간 있습니다. 자연인처럼 진짜. 네. 왜냐면은 그 최민용 씨가 이제 아파트 살 때 위층에서 계속 쿵쾅쿵쾅 거리길래 올라갑니다, 위층에.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 위층 사람이 아니 이 정도 소음은 이해하셔야죠. 그럴 거면 산속에 나가. 산속에 갑니다. 2년 동안 산속에 가요. 아, 예. 아, 진짜로? 네, 진짜예요. 그 이유예요? 네, 맞습니다. 예. 특이하네요. 그거. 고민하다가 산속에 갑니다. 맞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최민정 씨와는 굉장히 두터운 친분이 있는 상황인데 정말 산속에서 지내는 게 사실 말이 산속에 지낸다 정말 어려워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이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산에 산다고 해서 산이 그냥 다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최민용 씨가 산에서 생활을 할 때 귀신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산은 불이 꺼지면 정말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집에 들어올까 봐 용접을 하기 시작해요. 창문을 다 용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귀신도 못 들어오고 바람도 못 들어올 정도로 전부 용접을 하니까 스스로 꼭 감옥을 집에 들어갈 때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엉뚱한 분인데 또 가슴속에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그 명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속의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덤에 가서 자신이 직접 벌초도 해주고 네, 그렇게 공짜로. 2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독하시다. 그래서 이제 뭐 용접 자격증도 있고요. 벌초하는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실제로 있어요. 예. 자격증을 따서 그걸 한 아, 거예요? 그럼요. 예. 이야. 잘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은 그 노출되지 않은 그 은밀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분은 뭔가 하기 싫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예. 아니 좋아서 따기도 힘든데 자격증이라는 게 막 네, 몇 그- 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싫어서 어떻게 자격증을 네. 간단한 예로 이제 최민용 씨가 수련 면허증이라고 있어요. 수련 면허증.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산속에 생활할 때 소가 한 마리 있길래 어유 소가 예쁘구나 이렇게 쓰다마 줬는데 야 이게 알고 보니까 멧돼지였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멧돼지가 또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수렵 자격증을 따냅니다. 그리고 공기총 그때 당시 총을 수집하고 있어서 11호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사냥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그 총은 경찰서에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민용 씨가 가진 것 중에 좀 또 특이한 게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이 있어요. 이 조종 면허증이 뭐냐면 수상 스키나 뭐 웨이크보드나 뭐 바나나 보트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를 보통은 타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분들은 이분은 그거를 조종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조종하는 걸 다 땄어요? 그거 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보통은 재밌게 하고 이렇게 타는데 이분은 뭔가 끌려다니는 게 싫었던 거예요. 뭐 내가 내 그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게 싫어서 그럴 바엔 내가 끌고 다니겠다. 아니 근데 최민용 씨가 또 자물쇠 따는 무슨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니 저 자격증 몇 개예요? 지금 자격증 따는 자격증. 아니 10년 쉬면서 무슨 자격증 따다 판단나 봐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이 자물쇠를 따는 취미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자격증 자체는 있어요. 있어요? 열쇠 수리공들에게 이제 있는 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간 열쇠 장인이 있는데요. 최민용 씨가 이분의 애제자, 애제자라고 합니다. 사사하고 사사하고. 지금은 간단한 자물쇠 정도는 이렇게 거뜬히 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했다고 하고요. 다만 아직 그래가지고 그 기술로 남의 집이라도 들어가서 따겠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아직은 좀 아쉽게도 열쇠 수리공 국가공인 자격증은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 자물쇠 따는 취미를 버리지 못하는 데는 또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꽁꽁 그 잠긴 자물쇠를 따는 때 쾌감을 느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쾌감은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전 슬펐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다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약간 좀 외롭고 힘든데 이게 잠을 썼다는 게 큰 힘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실생활에서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 보이는데 써먹으면 안 되죠. 그 아니 왜 예. 자물쇠 여는 그 취미를 갖게 된 거죠? 이 취미를 제대로 써먹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한 번은 당구장에 놀러 갔는데 당구장 화장실이 잠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나 곤란해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불러야 되고 들어갔겠다는 사람들은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최민용 씨가 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맞춘 결과 한 번에 딱 따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게임비 면제를 해주셨어요. 와. 최민용 씨의 마지막 취미가 있는데 바로 도끼 수집. 최민용 씨의 마지막 취미가 있는데 바로 도끼 수집입니다. 도끼요? 네, 어렸을 때 친척 집에서 장작을 패는 이 희한하다. 남성적인 모습에 매료가 된 거죠. 이대근 선배. 그래서 커서 나는 도끼질을 하는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나는 꿈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돈을 모아서 그때부터 도끼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최민용 씨의 가장 큰 자랑은 은도끼입니다. 네, 실제로 집에 은도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물 크기의 은도끼요? 네, 그냥 은도끼요. 네. 은도끼. 한신령은 집에 계신가요? 이야.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도끼 관련해서 자격증이 만약에 나온다면 장작패는 자격증이 나온다면 최민용 씨가 연예인 1호가 되지 않을까. 이야. 최민용 씨는 진짜 희한한 자격증들이 많네요. 예. 혹시 여러분들은 뭐 남다른 자격증이 있나요? 저는 한 2년 전부터 뷰티 프로그램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좀 그 화장품 성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해서 1, 2급을 다 땄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좀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또 스킨스쿠버도 좋아해서 지금 2번째까지 일단 땄고요. 그리고 예전에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해가지고 한 단계밖에는 아직 못 땄는데 아무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슬리피 씨도 자격증이 있다고. 저는 그래요? 전자 출판 기능사. 진짜요? 그게 뭐예요? 진짜? 출판하기 전에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건데 제가 인쇄과를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진지하게 다니려고 하는 게 이제 애견 미용. 제가 너무 잘라보고 싶은 거예요. 퓨리. 네. 강아지를 키우는데 조만간 진짜 다니려고요. 이렇게 자격증 따고 싶어요. 그래요. 요리 관련은 저밖에 없네요. 요리 한식 있군요, 한식. 저는 한식 나 그거 너무 따고 싶은데. 네. 쉽지 않아요, 요즘.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떨어져요. 네. 예. 저는 따고 싶은 않습니다. 자격증 중에 첫 번째가 한식 자격증. 네.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일부러 저를 혹독하게 몰아붙이려고 새벽반을 들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참 고마워해요. 자격증을 달라면 헤어지는 게. 네. 그럼. 네.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준비한 또 스타들을 보시면 운동도 좋지만 이 취미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역시 또 새로운 걸 또 꺼내시는구나. 예. 저는요 손재주 하나로 연예인이란 직함 외에 또 다른 직함까지 얻게 된 스타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주자는 배우 박신양 씨입니다. 박신양 씨가 연기 당연히 잘하죠. 하지만 그 외에 잘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느질? 박신양 씨가요? 안경 모으기. 안경 모으기. 실망한데요? 바느질? 애기 키우기. 안경 모으기, 안경. 노래. 애기야 가자. 노래. 박신양 씨는 가구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가구. 이천희 씨가 잘하는. 맞아. 이천희 씨도 잘하시는데 예. 박신영 씨는 직접 가구를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자신의 집에 가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박신양 씨가 이 정도이면은 정말 가구 장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박신양 씨 이제 그 드라마를 찍었던 형님에게 같이 찍었던 형님에게 들은 정보인데 네. 박신양 씨 직업은 2개입니다. 배우, 목수. 그 정도로 가구만 계속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2002년도에 이제 13살 연하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신혼집이
벽 말고는 다 박시장이 다 만듭니다. 야. 네. 가구 뭐 농부터 해서 뭐 대단하시다. 식탁, 소파 다 만들어요. 박시장 씨가. 그 정도로 정말 가구 사랑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씨 예전에 이제 파리 연인 같이 했었던 김정은 씨는 박신양 씨의 가구 얘기만 들어도 학을 뗍니다. 왜요? 이분은 이제 예전에 파리 연인 같이 할 때 프랑스까지 같이 가서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가는 데부터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4시간 내내 가구 얘기만 했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네,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갔으면 또 와야 되잖아요. 올 때도 옆에서 같이 타고 오잖아요. 주연 배우니까. 아, 가구 오구를 아주 가구에. 그래서 설마 올 때도 그러진 않겠지라고 김정은 씨가 생각을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아요. 오는 동안 내내 가구 얘기만 했대요. 그렇게 갈 때 14시간, 올 때 28시간 동안 가구 얘기를 들어줬으면 뭐 가구를 하나 선물이라도 하나 주셨겠죠? 근데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박신양 씨가 김정은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구 얘기를 하더래요. 또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준 건데 테이블 겸 의자로 쓸 수 있는 가구를 김정은 씨에게 선물로 줬다고 해요. 네. 그 정도 해피엔딩이네요. 그 정도 얘기 들어줬으면 뭐 그 정도는. 아, 그럼요. 저도 예. 예전에 같이 파리 연인 하지 않았어요. 네. 눈여겨볼 점이 뭐였냐면요. 일단 나무가 보면 눈을 못 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촬영장에 보면 소품에 뭐 탁자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얘기하시다가 나무 재질부터 보시고 나무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네요. 진짜 목수예요. 정말 나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신양 씨가 예전에 그 일본 팬 미팅 때 1,2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박신양 씨가 직접 만든 가구를 선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받은 그 일본 팬 5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제 박신양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일본에 올 때 내가 쇼파 1,200개를 만들어서 오겠다. 그 이후로 일본에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미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박신양 씨가 진짜 대단한 게 본인이 쓰는 그 집 안에 가구도 직접 만들고요. 또 지인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영화 소품으로도 이 박신양 씨의 가구가 쓰인 적이 있어요.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 4인용 식탁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박신양 씨가 직접 만든 가구가 소품으로 쓰였습니다. 이야, 그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구를 만드는 건 뭐 진짜 한이 서려서 만드는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게 가구를 이렇게 만들게 된 취미를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신양 씨가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2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 시작이 좀 특이했어요. 이제 일반적인 가구를 보면 이렇게 끝이 모서리가 뾰족뾰족하잖아요. 날카롭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이 모서리에 패딩 같은 걸 다시 덧대어서 또 다른 박신양표의 가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씩 만드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구를 만들게 되면서 하나의 성취감을 이루어간 거죠. 가구를 만들 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잡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기에 몰두해야 됐다가 캐릭터 빠져나오는 그 빈 시간, 이럴 때 머리를 좀 비우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박신양 씨도 이러다가는 가구점 사장 하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꿈이 가구점 사장일지. 네.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2004년부터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가구회사의 CEO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직접 그 가구 디자인이나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할 때는 디자인 도면을 이렇게 그릴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가구에 대한 사랑을 열성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 수입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박신양 씨의 가구 사업 어떻게 돈이 좀 되고 있나요? 얼마든 팔고 있어요. 이게 박신양 씨 가구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제 가구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어떤 가구는 500만 원대에 뭐 팔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이제 수제 가구들을 사실 작품으로 보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들었느냐 또는 또 사실 외국산 이제 수입 가구들 보면 정말 뭐 몇 천만 원 하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 씨한테 그때 선물했던 가구도 한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직접 장인처럼 만들었던 수제 가구라면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 예. 아니 그럼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취미인데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박신영 씨 또 연기자로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더 디자이너로 더 이름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자, 박신영 씨와는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손재주를 발휘하고 있는 스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말 극장가에 무려 2편의 흥행작을 내놓은 영화 배우 브랜드 평판 1위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이분은 또 어떤? 하정우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화가라는 타이틀도 앞에 붙어있죠. 하정우 씨는 중앙대 연극학과 출신인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대요. 그런데 오디션을 볼 때마다 뭐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 막 공허함도 밀려오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좀 떨쳐낼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런데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된 거죠.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요. 독학으로 그때부터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어떤 날 이제 주변을 걸어가고 있다가 문방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스케치북이랑 이제 수채화 물감이 있어서 이걸 사서 그래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색 조합을 뭐 하는 순간 그리고 뭐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주변에서 또 그림을 도와주시는 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과정이 참 재밌었다. 그래서 난 지금 재밌어서 하는 거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일하시는 스타예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방에 또 최근 근래에는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바쁘셔서 그림 그릴 시간이 없겠다 싶거든요. 언제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촬영할 때 틈틈이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 찍을 당시에 이제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계속 꾸준히 그리는 편인데요. 영화 베를린을 찍을 때 이제 동명의 그림 작품이 있어요. 베를린. 근데 그 그림은 되게 선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그 역할이 북한의 이제 최정예 요원 이런 역할이고 액션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캐릭터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선들을 그리면서 자신이 좀 자신감을 좀 찾고 하면서 영화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황해를 찍었을 때 그때 그린 그림은요. 또 다른 영화 그 피에로의 소품으로 또 활용이 됐어요. 그 작품은 배우라는 직업,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시킨 작품이라고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뭐 영화 중간중간 틈틈이 그렸다고 하면은 많이는 못 그렸을 것 같아요. 한 3-4장 정도 그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처음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2013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0여 점을 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0년부터는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개인전을 열었고요. 또 뉴욕에서 그린 그림은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팔기도 한다면 그럼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선인가요? 이 그림 크기에 따라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다양해지는데요. 50만 원 정도 하는 작품들도 있고, 근데 이제 2016년 경매장에서 이제 최고가를 기록한 게 있는데 하정우 씨 작품이 1,4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면 이제 진짜로 실제 이제 화가인 중견화가급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1,800만 원대까지 이제 최고가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또 주변에 또 제가 현대미술하는 누나가 또 있습니다. 네. 물어봅니다. 네. 사실 그 현대미술은 자로 잰 듯이 뭐 이걸 어떻다 이렇다 표현할 수가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대미술은 판단이 된대요. 그래서 하정우 씨 그림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미술하는 누나가 봤을 때는 하정우 씨의 실력은 상당히 실력이 좋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수준급이다라는. 혹시 주변에 이건 정말 특이하다. 내가 이걸로는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진 주변 지인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고현정 씨가 생각이 네, 나는데요. 고현정 씨. 네. 아니, 고현정 씨가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TV 덕후더라고요. 아, TV. 나하고 똑같구나. 정말 TV를 다 보는데 오히려 그 연예부 현직 기자인 저보다 방송을 더 많이 알고 드라마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집에서 TV를 많이 보고 예능을 많이 보냐면 한번 여기 소속사 대표님이랑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 요즘도 언니 TV 많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요즘은 TV를 결제해서 보잖아요. 100만 원 나왔습니다. 우와, 라고 100만 하더라고요. 그 달로 하면 되는데 왜? 다시 보기니까 정액제가 있는데 정액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TV를 많이 보시는데 아마 풍문쇼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죠, 고맙죠. 은근히 연예인들이 풍문쇼를 정말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왜냐면 자기 저 연예인들의 얘기를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네. 레고도 열풍이 부더라고요. 레고. 네, 레고를 직접 조립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처럼 모셔도 잖아요. 한정판 이런 네, 거. 맞아, 맞아. 근데 배우 신하균 씨가 굉장히 레고에 빠져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값이 비싼 뭐 몇백만 원짜리 레고를 사면 그게 품절이 되면 보관하고 있으면 가치가 나중에 엄청 높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하균 씨가 약 300만 원짜리 그 레고를 사가지고 한마리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게 신발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짜증을 냈다. 그렇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인데. 맞아, 맞아. 근데 레고 요즘에 빠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또 신발을 모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발은 굉장히 많아요. 이기광 씨도 일단 있고 제 주변 지인 중에 김신영 씨께서도 신발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본인도 얘기 직접 하셨지만 한 700켤레 정도는 돼요, 집에. 그래서 그 집 신발장 집에 가면은 그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신발 겹겹이 쌓여 있어서 거기를 넘어서 집을 들어가야죠. 네, 신발 그 진짜 많아요. 데프콘 씨도 이제 같이 신발을 모으는데 이분은 용도가 다릅니다. 팔려고. 속에서 돈을 모으면 그걸로 사드립니다. 금 모으듯이 샀다가 중고나라 팔기도 하고. 진짜 재테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 옥동자 씨 있잖아요. 네. 최근에 부인과 함께 그 음식하고 이렇게 살림을 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스타일인데 이 플레이팅 하는 거나 요리하는 걸 보면은요 전문가 수준을 거의 이제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식집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질이 예사롭지 않고 최근에는요 목재용해서 자기 도마도 만들고요. 굉장히 취미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자신만의 은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2018년에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무언가를 찾아서 좀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